네, 안녕하세요. 또 만났습니다. 이제 8회 정도에 거쳐서 우리 경제법을 시작하는데, 경제법은 우선 이 책을 가지고 합니다. 핸드북을 가지고 어떤 핸드북 가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이 경제법이지 사실은 WTO법이에요. 세계무역기구법. 그래서 시중에 세계무역기구법 관련 그 조약집이 있어요. 아마 박덕은 교수님이 쓴 조약집이 그나마 좀 있긴 있는데 그것도 괜찮고, 아니면은 제가 이제 오늘처럼 조문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나눠준 조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괜찮아요. 근데 자, 오늘 한번 자료 볼까요? 조문 이론 제1이라고 나오죠? 이 자료. 조문 이론 제1회. 그죠? 거기 보면 6면 보면 조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WTO 협정은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더 쉬워요. 왜 쉽냐면, 이해는 좀 어려울 수 있어도 공부하기 쉬운 이유는 조문을 중심으로 쭉 정리하면 돼요. 조문이 지금 보이죠? 6면에 제11조, 로마자 11조, 수량 제한 일반적 폐지, 그 다음에 1항, 2항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 조문 하나하나의 용어들, 단어들, 이것들이 이제 판례에서 쟁점이 되고 국가들 간의 다툼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WTO 협정은 이 조문을 잘 기억하면 그 조문 하나하나를 분석하면서 답안지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조문을 잘 기억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변수죠. 일단 조문만 기억하면, 그걸 기억한 상태에서 조문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서 1번, 2번, 3번 목차로 구성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근데 이제 국제통상 같은 경우는, 자, 국제통상지 한번 손 들어 보세요. 한번 손 까맣게. 예. 됐어요? 국제통상직은 좀 별도로 자료를 좀 더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이메일, 우리 전화번호 알죠?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거기다 자료를 넣어줄게요.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보면 참 좋을 거예요. 우리 핸드북을 상세하게 쓴 자료예요. 요건 얼마 안 되죠. 아주 얇은데 사실 이보다 한 3배 정도만 하는 그런 책을 요약한 거예요. 원래 이 요약 핸드북에 원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본까지 여러분들이 외교원이 공부하기는 좀 너무나 양이 많고 너무 과한 거고, 하지만 통상 쪽은 보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일종의 하나의 책인데 그걸 이메일로 보내줄게요. 오케이? 인강 들으신 분들도 이메일 보내주면 그쪽으로 해줄게요. 국제통상지만 하면 돼요. 일단 이 조문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쉬운데, 거기 보면 써있죠. 뭐라고 써있냐면 6면에 왼쪽이 조문이고 오른쪽이 빈칸이죠. 그래서 그 빈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따 배우면 조문에 밑줄을 치고, 거기 써있죠. 밑줄을 치고 그 다음에 화살표로 이렇게 긋고 조문의 해석을 써주거나 판례를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조문을 이제 읽으면서 복습을 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요. 근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이, 이건 페이퍼이기 때문에 분실 가능성이 꽤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WTO 조문집을 하나 사서 그걸 연구 보존할 수 있으니까 적어도 분실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WTO 조문집을 사가지고, 박덕은 교수님 책이 좋은 게 여기 있는 자료처럼 빈칸이 있어요. 빈칸이. 그래서 빈칸을 가지고 거기다가 메꾸면서 판례 이름이라든지 조약의 해석 같은 거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국제경제법 조약집인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기본 조약집인가? 아무튼 인터넷 교보문고 이런데
국제경제법 조약 닥치면 박덕영 또 어떤 또 한 분 그래서 박덕영 교수님 쓴 그 조약집이 있을 거예요. 좀 두껍긴 해요. 근데 그걸 일단 사두면 좋아요. 나중에 합의한 뒤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다 해서 큰 절대 손해 없어요. 그리고 이 경제법 조약 조문집이 뭐 쉽사리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냥 개정이 안 되고 쭉 이어지기 때문에 한번 사놓으면 오랫동안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다만 이제 우리 강의에서는 이 조약 이 관련 조문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배분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교재하고 우리가 다룰 이 조문에 대해 소개했고 판례 쪽은요. 이 판례는 또 제가 나눠줄 거예요. 오늘도 있죠. 기본 판례 분석. 그래서 판례 분석을 또 요약을 해서 나눠주는데 뭐 판례를 암기하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판례를 보는 이유는 일반법도 마찬가지지만 이 판례가 그나마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조문의 해석이거든요. 판례가. 왜냐하면 판례라는 것은 국제법 판사의 견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도 출제할 때 이 판례법을 많이 참조해서 출제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우리가 보는데 다만 자세하게 통상직 같으면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지만 외교원 쪽은 이해하는 정도만 어떤 조문을 이해하는 정도로 활용하면 되겠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요. 자, 그렇게 우리 일반법처럼 이 판례 그리고 특히 조문 그리고 핸드북 이렇게 가지고 이번 8회 동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환경법도 이번에 경제법 하는 김에 같이 적절한 때 할 겁니다. 그건 또 자료를 나눠가지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합니다. 오늘만 40분이고요. 내일부터는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굳이 뭐 요새 15분부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30분부터. 네. 자, 그러면 우선 이번 시간에 첫 시간에는 우선 국제경제법의 정의와 그리고 전반적인 체계 우선 얘부터 먼저 할게요. 우리가 수험과 관련되어서 국제통상직은 세 문제 중에 첫 문제에 나오죠. 그래서 보통 40점, 경우에 따라 50점 이렇게 크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국통직에서 합격의 변수는 경제법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쉽게 나오면 변수가 아닌데, 근데 어렵게 나오면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교원은 금년에 시험을 봐야 알겠는데, 외교원은 지금 현재 추세는 원래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몇 번 처음에 외교원에서 외교원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13년인가요? 그때는 우리 케이스형으로, 사례형으로, 그러니까 통상직은 사례형이죠. 외교원도 사례형으로 나왔었어요, 실제로. 40점, 막 이렇게. 뭐 50점일 수도 있고, 30점일 수도 있고, 보통 40, 50점. 그것도 상당히 수준 높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꺾여요. 언제 꺾이냐면, 당시 4, 50점 나올 때는 우리 외교부 쪽에서 통상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냈죠.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외교부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인가요? 그때부터인가 잘 모르겠는데 통상 업무를 뺏겼어요. 저쪽 행정부 쪽으로 산업부인가? 산업자원부인가? 그쪽으로 뺏겼어요. 그래서 이 경제법 비중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심지어 몇 년간 연속적으로 경제법이 안 나와버렸어요. 한 문제도. 그러니까 경제법 공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속상한 거야.
열심히 공부해도 안 나오니까. 대신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신난 거야. 그죠? 그래 발표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재작년까지 지속되다가 작년에 드디어 오랜만에 경제법이 드디어 나왔어요. 나왔는데 학제 통합 논술로 나왔어요. 뭐 여기 말은 아까 지웠구나. 박덕은 교수님이 환경법도 잘 아시지만 이 경제법의 전문가시죠. 아마 지금 대한국제법 학회장님이 박덕은 교수님이가 될 거예요. 지금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제법을 전공하신 분이 학회장이니까 혹시 낼까 그런 말이 돌았었는데 또 실제 나왔고 또 최소한 통합논술은 나올 수 있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 부분으로 준비한 분들한테 좀 유리했죠. 근데 몇 년간 안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니까 굉장히 이제 수험생이 당황했죠. 그래서 통합논술로 나왔어요. 덤핑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2020년이면 2021년은 과연 어떨 것이냐? 갑자기 또 사례형으로 나올 것이냐? 아니면 통합논술로 작년처럼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 전체는 아예 안 나올 것이냐? 이번에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안 하면 어리석죠. 그래서 해야 합니다. 또 이 덤핑 부분에서 아예 못 쓰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경제법을. 따라서 여러분도 같이 경쟁하려면 이 경제법 쪽을 역시 같이 공부를 해줘야죠. 그렇죠? 이 경제법 쪽은 아까 말했지만 이해는 어려워요. 왜냐면 조문 자체가 영문을 번역하다 보니까 또 전문적 용어가 들어다 보니까 낯설죠. 어려운데, 이해는 좀 어려운데 일단 한 번만 좀 알아두면 그 조문 중심으로 기억한 상태에서 하나하나 목차를 달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쉬워요. 게다가 학예통합논술로 나올 가능성이 일단 많거든요. 외교원은. 근데 통합논술 같은 경우는 아예 조문이 주어져요. 암기할 필요도 없이. 제시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시문에 덤핑에 대한 조문을 한글로 영어로 주고 다른 것도 주고. 그래서 원래는 이 조문을 암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부착동사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외교원 쪽은 물론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을 하긴 해야 돼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제시문에 조문이 딱 주어지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법전을 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그나마 낫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시험장에 딱 가서 통합논술 시험지를 봤는데 제시문이 있어요. 아직 통합논술 여러분 기출문제 안 봤죠?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내일 보여줄게요. 내일 보여줄 텐데 우리 카페에 아마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가. 근데 제시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피셋이랑 비슷해요. 피셋도 뭐 지문 읽고 막 뭐 찾잖아요. 근데 얘도 지문을 읽어요. 제시문을 읽어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근데 제시문이 주어지는데 여기 이제 영문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한글로도 주어지기도 하는데 다행히 여기에 조문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암기 부담이 줄어든다는 거죠. 하지만 평소에 조문을 공부 안 하면 이게 낯설어가지고 시험장에서 당황해요. 이거 해석하느라고 막 힘들어 한단 말이에요. 영문이면 특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조문을 잘 보고 암기를 하면 더 좋고 암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읽어서 이 조문이 딱 나왔을 때 하나하나 해석할 수 있게 대비해야 된다. 그러면 끝이에요. 우리 일반 국제법 같으면은 여러 가지 이론 학설들이 있고 막 그런 판례가 그러죠. 근데 아예 얘는 대놓고 조문이 법정에 있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주어지기 때문에 통합논술 같으면 하나하나를 그냥 분석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쉬울 수가 있다. 이해는 어렵지만 아까 말했지만 오히려 공부하는데 더 수월하고 더 빨리빨리 공부할 수 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실적 영향을 좀 우리가 아는 상태에서 이 경제법을 좀 어떻게 공부할지 방향을 잡아야겠죠.
일단 조문을 잘 보고 또 조문을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조문을 해석해 주는 게 판례다. 판례다. 그래서 우리도 일단 조문 보면서 판례 보면서 또 판례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조문에 대한 이걸 공부하고 조문집 옆에다가 이렇게 빈칸에다 채우면서 딱딱딱 여러분들이 알아서 필기하면 되겠다. 이렇게.